MB 때 이제 그걸 도입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미디어 악법을 가지고 이제 그 종편을 이제 다수를 탄생을 시켰는데 역시 종편의 태생적 한계 때문에 그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보면 그게 이제 정권과 이 이제 정권에서 보수 정권이죠. 그다음에 이제 그 자본을 위해서 선전이라든지 홍보, 심의전 정보를 양산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대중매체를 얘기할 때는 사회과학을 좀 미리 간단히 해드리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이제 한국과 같은 자본주의 체제에서 대중매체는 서구 자본주의 체제에서 이른바 자본가 계급들이 자기들의 어떤 그 뭐랄까 상행률을 좀 더 강화하고 기존의 이제 봉건 체제와 대항하는 차원에서 하나의 무기로 사용했던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과학과 사회과학 이렇게 하는데 같은 과학이지만 등급이 다른 겁니다. 사실은 자연과학은 이제 그 객관성이 있고 엄밀성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한국에서 그 자연과학적인 어떤 뭡니까 저 지식은 미국에서나 뭐 구라파에서 통하는데 그 사회과학은 그렇지 않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남북 관계를 본다 하더라도 남쪽에서 진리인 것은 북쪽에서 그렇지 않다. 또 여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역시 이제 그 사회과학은 전반적으로 봐서 과학이라 붙이기는 좀 어렵고 지혜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된다고. 우리가 이제 사회과학에서 사회 분석 이론이 이제 보면은 그것도 보면 한 서너 세 가지 정도 이렇게 대별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회를 하나의 그 조화, 상호 협조 그런 기능적인 측면에서 보냐 아니면 사회는 아니다. 그 싸움 막 지르는 이른바 총칼을 들지 않은 전쟁터 아니냐. 그 갈등의 현장으로 보는 시각이 있고 아니다. 또 사회를 구조로만 보지 말고 개인의 개인 관계를 보자. 이 세 가지 이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왜 그걸 실패했을까 할 때 역시 막스에 오르는 말이에요. 인간의 DNA는 그때는 DNA 이 생취학 같은 게 시초인 그때는 이제 미자 상태였죠. 막스가 머리가 굉장히 좋은 천재였습니다만 당시 이제 자연과학에서 DNA에 대한 연구가 없었기 때문에 인간이 계급과 구분 없이 이 DNA 차원에서는 동일한 유사체가 아니냐. 그것에 대해서 일단 볼 수 없었다고 봐요. 대중매체는 자본주의적 민주체제의 부패 방지, 건강성 유지, 사회 공론의 장의 역할이다. 이제 바로 이 부분이 이제 오늘날 우리 한국 언론에도 적용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본주의 체제를 얘기를 했을 때 우리가 작은 정부를 얘기하잖아요. 우리 정부. 그래서 이제 모든 민영화, 규제 철폐, 우리 박근혜 대통령 계속 하는데 우리 과거 정부도 마찬가지였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민주화되면서 이제 어떤 이 정치 권력의 이제 전위라든지 독재가 사라지면서 사실은 정부의 어떤 그 뭐랄까 독점적 아니면 이제 다른 것으로 대신할 수 없는 어떤 독자적인 그런 부분이 이제 많이 이제 사라지고 그리고 이제 민간 기업처럼 정부도 간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그런 성격을 봤다. 언론이 가장 강력한 권력을 감시할 수 있는 그런 사회적인 매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가장 정확한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조중래라든지 종편이 이 어떤 사회 구조적인 악이라든지 부정, 부패, 비리에 대해서 눈을 감으면 이 사회가 썩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청와대에 지금 무슨 여러 가지 게이트가 많이 나오는데 이런 부분들은 청와대의 책임도 있지만 언론의 책임도 있다. 감시 비판 기능을 제대로 하지 않은 그런 면에서 이제 바로 우리가 N포세대 헬조선의 심화에 기여하는 것이 이제 바로 우리나라 90% 이상 기울어진 이른바 그 수구 보수 언론의 책임이 크고 그래서 이제 미국의 이제 언론에 대해서 이제 그 촘스키라는 분이 상당히 유명한 거죠. 이분이 이제 한 지금도 뭐 90살 넘은다는데 양성의 지금도 활동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강의도 하시고 우리 이제 정치, 경제, 사회 전반 지구촌에 대해서 다 얘기하시는데 이분은 이제 언론과 정치, 자본의 분석은 삼각체제다. 물론 이제 미국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미국에 대해서. 근데 그 얘기하면서 이제 미국과 비슷한 자본주의 민주체제도 유사할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봐도 정치, 자본, 언론의 삼각 동맹 체제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이 세 개의 그 실체 중에서 언론이 제가 좀 허약한. 처음부터 그래요. 그러니까 언론은 정치 쪽부터 이제 보도 자료를 통해서 집중적으로 그 자료를 받고 자본으로부터 이제 광고 이 매체의 생명과 생존에 직결되어 있는 바로 이제 자본 경제적 어떤 부분을 자본을 통해서 해결하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종속될 수밖에 없다. 근데 우리는 말이죠. 사실 언론과 정치 자본과 관계가 국법을 하는데요.
이 국보법은 사상의 자유를 억제하는 그러한 이제 법으로서 49년에 이승만 씨가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사상과 그 상상의 자유를 억제한다는 것은 어쩌면 표현의 자유에서 결정적인 자유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제 두뇌로서는 모든 걸 상상할 수 있는데 특히 남북 관계에 있어서는 스스로 말이죠 자기 검열을 한다. 그리고 이제 실정법을 들여가지고 항시 표현을 할 때 일단 한번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언론은 이 국보법의 그 예습된 언론 이 부분에서 미국의 그 촘스키 분석에서 볼 때 너무나 우리는 그런 뒤처진 후진적인 언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국보법은 뭐 다들 아는 바가 오늘날 뭐 그 종북 이론의 이제 하나의 그 뿌리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습니까? 사실 수구 보수 세력 북한을 일단 붕괴 내지는 섬멸 아주 완전히 그 지구상에서 말살시켜야 할 존재로 보는 세력들의 큰 무기가 되는 거죠. 대중매체 개념이 변합니다. 기존의 신문 방송, 인터넷 매체 대중매체를 하는데 오늘날 이제 미디어 학자들이 보면 스마트폰, 페이스북, 카카오톡, 블로그는 다 이걸 포함을 시킵니다. 왜냐하면 이제 오늘날 TV 등에 보면 이제 그 자동차 블랙박스 찍는 거 막 방영하죠, 그렇죠? 요즘에 이제 그러니까 돌발 상황에 대해서 언론사가 빨리 달려 취재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돌발 상황 직후에, 아니 돌발 상황 그 동시에 이른바 이제 스마트폰을 통해서 영상화가 되기 때문에 이제 바로 지금은 그 이른바 대중매체라고 하는 네트워크의 하나의 그 구조를 봤을 때 제일 아랫부분이 스마트폰, 블로그, 카카오톡입니다. 우선 이제 미디어와 그 효과 이론을 이제 보는데 2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미디어에 대해서 미디어라고 하는 말이 사회적인 실체가 이제 정보를 생산하고 연애 오락을 제공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일반 시청자나 독자 어떻게 반응하냐 그것은 위에서 우리가 이 사회 분석 이론이 말이죠 다양하듯이 미디어 그 수용자 효과는 다양합니다. 그래서 여기 나온 대로 뭐 탄환 이론, 2단계 이론, 뭐 일관성 유지 이론, 배양 이론, 침묵 나서 썼는데 우선적으로 이러한 여러 이론들이 현실적으로 다 존재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면 사실 MB가 이제 뒤에 그 밑에다가 이제 똥똥을 하고 써놨습니다만 종편을 말이죠. 언론학부를 통해서 이렇게 계속 출연시켜 보면 바로 이 컬티베이션 시어리를 누가 귓질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좀 추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TV를 지금 이제 당시에 보면 MBC, KBS가 이제 노조가 있고 뭐 공정방송 뭐 이렇게 어쩌고 뭐 진실 방송이다 보니까 이 정권이 저 시끄러워 저것을 왜소화시키고 그 다음에 저것을 완전히 무화시킬 수 있는 방법에 또 다른 방송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이제 종편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본이 참여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언론의 감시 대상의 가장 큰 것이 정치와 자본입니다. 근데 자본을 언론사에 포함시 어떻게 했어요? 그 말은 이 도둑놈한테 어떻게 보면은 경찰봉을 쥐어준 거와 비슷한데 바로 이제 이런 부분이 정치와 이제 학문과의 관계를 봤을 때 이렇게 이제 좀 있어서 안 되는 생각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MB 시대에는 보면 그때 이제 예상 못한 것이 바로 SNS 시대입니다. SNS 시대. 그러니까 이 스마트폰이 대중화되는데 스마트폰의 큰 역할 중 하나는 말이죠. 일단 인터넷을 손에 들고 다니는 거죠. 그죠? 옛날 데스크탑에 의해서 반드시 일단 어떤 사무실이라든지 방에 들어가 활용할 수 있는 인터넷을 손으로 들고 다닌다. 그러니까 이것은 한 네트워크로 봤을 때 전 세계에 지금 말이죠. 어떤 그 개인의 어떤 뭐라고 할까요? 접촉 범위가 넓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스마트폰 시대를 고개 숙이는 세대거든요. 고개 숙이는 세대. 뭐 전철을 타거나 가족 간에 밥 먹을 때 다 고개를 숙이죠. 스마트폰을 봐야 하니까. 그래서 이것은 이제 부정적으로 얘기를 하긴 하는데 근데 이제 그것은 어떻게 보면 그것도 과거의 어떤 그 고정관념이고 이 이른바 스마트폰 시대라는 새로운 그 문명의 기기 시대에서는 고개 숙인 세대가 어떻게 보면 대세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1대1로 만나가지고 얼굴 보고 아니면 신문 보고 하는 것보다 계속 두드리는 것이 뭐 국내의 모든 정보, 필요한 정보, 입수 플러스 해외 정보도 자기가 지금 원하는 건 다 검색할 수 있잖아요. 워싱턴, 미국 다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게 어마어마하게 개인 어떤 활동 영역이 넓어진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바로 SNS 시대의 등장을 MB 시대는 예측 못한 거죠.
사회과학자, 미디어학자. 그러다 보니까 4.13 총선의 결과가 여소야대로 나온 이 부분을 내가 뒤에 또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래 이제 똥똥하고 매스미디어의 폭력물에 의한 효과를 설마 이런 다소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아까 말한 대로 이제 그 위에 미디어 효과를 많다 그랬잖아요. 뭐 그 탄환 이런 2단계 이런 문제였는데 그래서 폭력물 우리가 이제 폭력물과 이제 그 우리가 뉴스 대중매체에서의 금기사항 두 가지가 폭력하고 이제 그 섹스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폭력에 대해서 이제 기피하는 이제 그런 게 있는데 그러나 우리가 폭력물 하나에 보면 그 게임 이 게임 산업에서는 말이야 폭력이 없으면 그 게임 산업이 망하는 거거든요. 거기서 온갖 그 무슨 뭐 흉한 장면들이 다 나오기 때문에 근데 여태는 이 폭력물에 의한 미디어 효과에서 보면 카타르시스라든지 자극 효과 이런 모방이런 가는 흥분 전이 이런 식으로 이게 카타르시스는 이런 뭐 감정 배출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폭력물을 봄으로써 감정적으로 자기가 폭력 행사하는 듯한 그런 대리만족이 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실제 폭력 행사가 줄어드는 면이 있잖아요. 이런 근데 이제 뭐 모방 이런 자극적 이런 뭐 이런 것들은 폭력물 시청이 일단 사회적인 폭력 행사에 좀 영향을 미치는 그런 이론입니다. 미디어 이상의 미디어 효과는 SNS가 나오기 전의 이론입니다. SNS 대중화된 건 2, 3년 전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물론 이제 SNS 선진국이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뭐 우리보다 훨씬 더 SNS 이제 활용도가 떨어지는 건 아십니다만 우리 기준으로 봤을 때 역시 지금 아까 얘기했던 미디어 효과로 탄환 이론, 2단계 이론, 일관성 이론 등은 SNS에 나오기 이전이다. 콜롬비아 평화협정 부결 이것이 말이죠. 이게 보면 아주 중요한 미디어와 그 정권, 그 다음에 여론조사의 그 관계인데 이 지금 4가지 예를 들었습니다. 근데 이 콜롬비아 평화협정 부결이 말이죠. 52년간 내전을 끝내기 위해서 엊그제 평화협정을 그 정부와 반군과 맺었는데 국민투표에서 부결돼 버린 거예요. 근데 국민투표 붙이기 전에 여론조사해 보니까 20% 이상으로 찬성표가 많이 나와요. 여론조사. 그런데 우리가 이제 4.13 총선도 마찬가지입니다. 트위터를 해가지고 공화당 그 대선 그 후보 예선전에서 이길 수 있는 게 트위터라고 합니다. 거기에서 이제 그 미국 언론들이 이번에 이제 그 트럼프에 대해서 너무 거짓말을 하니까 팩트 체크를 대해서는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팩트 체크를 한번 검색을 해보면 미국에는 이런 기구가 많이 있어요. 3번 종편 뉴스, 논평, 시사 토론 등의 문제와 대책. 이게 이제 오늘 이제 그 진짜 우리가 그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째 문제점 기억본입니다. 소수의 패널이 온갖 이슈에 대해 만물박사 패널로 등장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얼굴이 그냥 그 주제를 달리하는데 다 나와서 얘기를 하는 거야. 이건 거의 말도 안 되는 여튼 폭력적인 그런 문제인데 이건 당연히 이제 우리가 학문적이면 전문성 문제가 심각하고 자본과 정권의 논리가 편중되더라. 그러니까 이건 뭐 2번 설명할 필요가 없을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보도가 아닌 선전 홍보 심의전 차원의 정보를 양산하더라. 그 이유는 결국에는 만물 박사의 패널이 나온다든가 아니면 이 남북 관계, 사드 같은 거 보면 국정원 군 장성 출신이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보면 말이죠. 국정원과 군은 뭐예요? 북한과의 이른바 대처하는 관계에서 북을 섬멸한다. 북을 일단 멸망시키고 점령한다라고 하는 목적을 가진 기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은 어떤 보도 전문가로서 언론의 어떤 기사적 그런 입장에서의 균형 감각이라든지 다양한 그 의견을 제시할 수가 구조로 불가능한 상황. 그래서 이제 선전은 국가의 정체성 이념 전쟁이나 기업 선전 목적으로 특정 집단 설득이 목적이다. 그 중요한 것도 이성보다 감정에 호소합니다. 감성에. 그 다음에 이것은 또 특징이 뭐냐면 부분적으로 진실이지만 부분적이라는 거예요. 이 선전의 정보가 부분적으로는 진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평가 연봉제, 세월호 지금 특조 해상이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 위안부가 언론 용어가 됐습니다. 정식 용어는 사실은 성노예죠, 그죠? 이 성노예 합의 문제, 그 다음에 그 백남기 농민의 사회 문제, 미르게이트 이 부분이 보면은 우리가 그 선전에 앞장선 사람이라든지 그 정보가 얼마나 이게 문제있는가 알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평가 연봉제는 보면 말이죠.
이미 미국에서 오전부터 뭐 유례반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의 문제는 뭐냐면 이른바 이렇게 컵이라든지 시계, 이 기계라든지 구체적인 공산품을 만들어내는 업체에는 그게 괜찮아요. 그 평가를 할 수 있겠죠? 그건 뭐 생산하는 거 이렇게 세우면 되니까. 불량품 얼마냐 아니면 완성품, 전체 생산. 그러나 지적 생산에서는 이건 완전히 적용할 수 없는 거예요. 사무직은 안 돼. 우리 같은 경우는 평가해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평가할 수가 없어, 그죠? 그러니까 지적 생산물에 대해서 이건 뭐 더 설명을 드릴 필요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미국은 말이죠. CIA를 통해 미국의 소리방송과 자유아시아 방송을 운영을 합니다. 우리가 미국의 소리방송,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 우리도 많이 나오고, 나도 많이 봅니다. 일부분 일정 부분 정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이것을 미국 CIA 정보부가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뚱뚱하고 미국의 주요 언론인 워싱턴 포스트, 타임, CNN 등도 보면 정부 발표, 미국 정부 발표 수준을 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해 소니 해킹 사건이 북한 소행이다 했었는데 뭐 여러 가지 또 증거를 보면 북한이 아닌 것이 뭐 또 그 증거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럼 빼고 미국 정부가 이제 발표하고 한국도 그래 북한이 했는데 미국 언론인 한국은 아니 기정사실화해서 그걸 계속 확대 보도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한국을 보면 국정원의 대북 소식을 국정원이 전담하다. 그러니까 우리 통일부에 보면은 국정원이 말이죠. 일단 그 대북 자료, 뭐 북한의 어느 정치 고위층이 말이죠. 김정은에 의해서 축청됐다더라. 뭐 기관총으로 뭐 죽었다, 불에 태우겠다. 이런 부분을 우리 국정원이 거의 다 제공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제공하는 것은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말이죠. 미국의 이제 오바마 정부의 대북 정책인 즉 무슨 그 인내를 가진 그 지켜보는 정책이죠. 그런 것은 뭐냐? 북한의 붕괴였기 때문에 계속 인내를 하고 봉쇄와 압박을 통해 가지고 북한을 고사시킨다. 그 때문에 고사시키기 위해서 어떻습니까? 북한이 도덕적으로, 인륜적으로 저는 아주 파탄 집단이고 지구상에서 완전히 멸종시킨 집단, 그런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국정원들이 그런 생산을 양산해 가지고 우리 언론에 제공했습니다. 우리 언론은 그대로 또 보도하겠습니다. 두 번째, 홍보, 애드버타이즈먼트. 이것은 이 순대로 정보 제공과 설득이 목적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그 상품 선정할 때 사세요. 이 사게 되면 여러분들이 동료들보다 우월해 보이고 훌륭해 보이고 가정의 행복도 이 제품 구입으로 이루어지고 사랑도 이루어집니다. 이 완전히 정말 그 바보에게 말이죠. 권유하는 것이 이 홍보 상품 선정이 되겠죠. 그래서 이것은 일단 중요한 것이 객관적 정보로 포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신문이나 방송에서 봤을 때 제휴기사, 협찬기사 있잖아요. 이 기사의 이제 심각성이 바로 여기에 있다. 자본의 이익에 이제 그 한 직접적으로 이제 같이 동참해서 하는 언론하는 행태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부분적인 진실만 표현하고 강조한다. 그럼 심리적, 이 사이콜로지컬 워페어가 이게 상당히 심각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이제 대북 관계에서 정부가 생산하는 거의 대부분의 정보는 바로 심리적 정보 산업. 대통령부터 아까 얘기한 대로 북한 정권은 미치광이 정권이다. 그리고 북한 주민은 귀순하시오. 북한 핵무기는 우리의 목을 겨눈 비수다. 이런 표현들이 보면 전부 심리적 차원에서 전부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요 부분은 역사적으로 볼 때도 히틀러라든지 처칠, 루즈벨트 등이 이 심리적 정보를 가장 정말 훌륭하게 활용한 정치인을 손꼽힙니다. 그래서 엉뚱하고 미국은 자국민을 상대로 한 심리적 수행은 법으로 금하고 있다. 외국 청중만을 상대로 한다. 바로 이 모든 주장. 우리는 말이죠. 대중매체를 통해 가지고 일단은 지금 심전을 계속 남발하는 것도 어떤 모습. 이것은 우리가 국가보안법, 그 종목,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정치인들이라든지 우리 뭡니까 그 지금 MBC 고아무개 그 양반도 무슨 뭐 문재인 후보가 좀 빨갱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정도로 우리는 말이 종북몰이가 심각한 사회이기 때문에 이 국정원 원서원 얘들이 지금 대법원에 국정원의 이제 대법 불법 개입 사건이 지금 가 있습니다만 뭐라고 주장하냐면 국내에 지금 종북 세력이 다수 있기 때문에 그들을 상대로 일단은 일반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정당한 업무 수행을 하는 것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부분에. 근데 우리가 미국처럼 그런 법이 없기 때문에 자, 이제 우리 사회는 보면 민주주의 정부가 아니에요. 민주주의가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국보법이 있기 때문에 미국의 이런 법, 즉 심리전을 미국민을 상대로 해서는 안 되는 그런 법이 만들어질 수가 없는 거죠. JTBC를 제외한 다른 종편의 반저널리즘 행태가 전체 언론 지위에 미치는 악영향은 매우 심각하다. 그래서 가로치고 정권 차원에서 KBS, MBC를 계속 망가뜨리는 것이 종편의 시청률을 올리는 방법이라는 방송시장 구조개편 전략이 가동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보면 말이죠. 지금 MBC, KBS가 망가지잖아요. 근데 그것을 전체 방송시장을 봤을 때는 어떻습니까? 이 종편의 부상, 종편의 반사이익으로 바로 직결되는 거죠. 제로서 원칙에 봤을 때. 그러니까 이 정권적 차원에서 봤을 때 KBS, MBC가 그 지금 현재 그쪽에 그 종사원들이 빨리 정상화시키지 않으면 결국 망하는 쪽으로 간다라는 것은 말이죠. 이 종편을 살리기 위해서 이쪽 수구 세력의 어떤 그 기본적인 방송 전략이 하나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똥똥 JTBC의 선전 잘하고 있죠, 그죠? 선전은 양날의 칼입니다. 그 다음 대로 다른 종편을 자극할 수 있죠, 그죠? 일단 또 그리고 또 방심위에서 엊그제도 보니까 통진당 해산 관리는 그 방송에 대해서 규제했더만 제재를 가했더만. 그러니까 그때 이제 대담포로에서 그 정부의 헌재에 이제 그 해산에 대해서 반대하는 패널 두 사람만 참여시켰지 그 찬성을 안 시켰다면 일단 그 공정성인데 이거 좀 다 설명할게요. 그래서 이제 리를 보면 이상 같은 그럴 때 민원연이 종편에 대한 모니터를 강화해서 SNS에 확산을 했을 때 사회적 이해와 경각심의 정도를 높일 것이다. 사람들이 잘 보죠, 그죠? 그 특히 이제 내년 대선에 민주정 등장을 가능케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뭐 절대적으로 할 수는 없다고요. 그리고 또한 언론 정상화에 기여할 것이다. 그래서 이제 여기다 진보 진영 가라고 진보 진영 공정성 써드렸는데 사실 공정성 이 회원식 독트린 이게 말이야. 이게 또 양날의 칼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JTBC 그 통진당 해산을 바로 이 공정성과 객관성으로 때려가지고 이제 이번에 제재했는데 공정성은 미국에서는 49년도에 도입했다가 87년도에 폐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박스 친 것은 이제 그냥 우리 상식적으로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급격한 사회 변화와 미래였는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 이제 엠포스를 해주는 거잖아요. 이 부분이 사실은 박정희 씨 경제 발전 모델의 막장 드라마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재벌 위주로 하기 때문에 여러분 아시다시피 재벌도 우리가 경제 성장의 과실을 다 그걸 따가지만 이게 지금 그때 흔히 했던 분수 효과, 재벌이 많이 처먹으면 말 그것이 분수 효과에서 경제 효과가 낙수 효과 떨어져 가지고 중소기업이라든지 일반 시민들 사이로 온다는데 딱 막히잖아, 그죠? 지금 그 재벌들의 그 여유 자본이 막 수백조가 되는데 투자를 않는 거예요. 이게 뭐냐? 박정희 씨 경제 발전 모델의 막장 드라마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있고 또 하나는 4차 산업혁명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 알파고 그치 한번 그 부분이 상당히 심각하거든.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이제 작업에 이제 도입이 된 것은 뭐 오래돼가지고 자꾸 사무 자동화되고 간편화되고 축약되고 하기 때문에 지금 공장 현장 생산 라인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이제 어떤 쓰나미 현상인데 여기 나온 대로 4차 산업혁명은 두 번째 문제가 났습니다. 뭡니까? 인공지능, 사물 인터넷, 로봇 기술, 무인 자동차, 3D 프린팅입니다. 이게 보면 지금 우리나라도 보면 이 부분들이 엄청나게 지금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보면 가까운 미래에 보면 향후 5년, 10년 동안에 이른바 저소득 근로자들의 직장의 80%를 없앨 것이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미국의 또 SF 할리우드 영화 보면은 미래 공상과학 영화인데 향후 50년, 100년 뒤에 미래를 지난번에 영화인데 이름 제목이 들었습니다만 지구는 완전히 극빈층들만 살고 부유층은 말이죠. 저 인공위성을 떼는 거기서 살면 되죠. 거기서 이제 최첨단 의료 시설 장비가 있어가지고 지구상에서 극빈자들이 치료 못하는데 거기 가서 이제 치료하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 미래학자의 지금과 같은 말이죠. 일반 신자유주의를 바탕으로 한 무한 경쟁을 전제로 한
이 자본주의 체제의 미래는 그렇게 그리는데, 그런데 이제 우리가 꼭 비관적으로 볼 수 없는 것이, 우리가 아까 인간의 말이죠, 욕망과 그 변동이 무하다는 것이 긍정적인 측면이 있어요. 이게 이제 베이식 인컴이라고 썼는데, 이게 이제 기초인 뭐 이제 이런 식으로 해주지만 우리나라는 지금 전혀 뭐 노력이 안 되니까, 몇 달 전에 스위스에서 이제 이것을 국민투표에 붙여가지고 부결된 거예요. 이게 뭐냐면 공기업의 잉여금을 전부 국민들이 나눠주자. 기본 소득. 그러니까 아까 말한 4차 산업혁명 등에 의해서 일자리가 줄어들고 소득 줄어들고 국민들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이제 정부가 이제 종래 그 자본주의 개념 뭡니까? 저 머리던 놈이 말이에요. 적자생존 그죠? 자유경쟁에서 승자 독식 이런 거겠지만 이 개념을 완전히 배제하고 이제 정부가 좀 더 나서서 복지를 강화하는데 공기업의 잉여금을 전부 국민들에게 이제 분배하는 것으로 갑시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이른바 사회주의에서 얘기하는 게 그 현 진보 인간 뭐 지상다 이런데,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인간의 그 아까 말한 이성, 지능, 감성 이것이 이제 우주 과학이라든지 우주 식민지를 개척하지만 내부적으로 아까 말한 대로 그 베이스 인컴 등을 통해 가지고 지금 실제 소수예요. 소수지만 많은 연구가 지금 됩니다. 많은 학자들이 동참하고 이게 또 많은 문제가 있죠. 사실 있는데 좀 더 합리적으로 이제 개편할 수 없을 것인가로 연구를 하는데, 역시 우리 인류의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그 전 자본주의 체제가 영구화될 수밖에 없는 마지막 체제 아니냐, 이렇게 또 우리 그 자본주의죠 정치 경제학자들이 몇 년 전에 결론지 그래가지고 또 난리 났잖아요. 최종 체제다. 그런데 역시 인간의 어떤 진위라든지 어떤 그 발전의 그 어떤 다이내믹을 봤을 때 새로운 체제를 또 구상할 것이다 우리가.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 우리가 이제 그 어떤 희망적인 그런 미래에 대해서 이제 그런 점이 있다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마지막 줄로 하는 무인 자동차의 대중화 등으로 미디어 환경이 급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 무인 자동차라는 것이 이제 시행화됐을 경우에 뭐냐면, 우리는 지금 무인 자동차 시대 또한 그 전기 자동차 시대가 어떻습니까? 지금 석유값이 폭락하는 그 원인이 하나가 바로 전기 자동차 발명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중동을 버리고 말이죠. 아시아로 말이죠. 그 정책의 세계 전략의 중심 옮기는 이유도 석유는 이제 과거의 자원이에요. 앞으로는 그래서 지금 보면 특히 이제 무인 자동차라는 것이 우리 보면 자동차 많잖아요. 이 무인 자동차 운전자들이 지금은 이제 운전을 어떻습니까? DMB 보지 마시오. 막 그렇죠? 안전벨트 매시오. 그런데 이제 자동차를 타게 되면 할 일이 없는 거예요. 뭐겠어요? 자동차 천정 이런 부분에 말이에요. 이제 그 미디어 활용으로 가는 거지. 요즘 뭐 건강 체크, 뭐 새로운 정보 그런 일에서 하기 때문에 미디어의 그 어떤 시스템도 변하고 그 환경도 급변할 것이다. 근데 이것이 얼마 뒤입니까? 앞으로 5년? 10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내 나이 훨씬 미치기 전에 사회편화 오기 때문에 대비를 또 하시고, 그러니까 지금 이제 문제가